4장. 팥, 남자아이의 눈에 띄다. 팥은 등에 자루를 메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팥은 테이프가 대롱거리는 모자핀을 벽에 기대어 놓고 양푼만한 인형 찻잔을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호밀리가 입을 열었다. 여보, 팥. 팥이 자루를 내려놓고 주둥이를 풀어 접시를 꺼내면서 말했다. 접시도 가져왔어. 자, 찻잔이랑 한 세트야. 둥글고 건포도빵 같은 팥의 얼굴이 오늘 밤은 축 늘어져 보였다. 호밀리가 말했다. 팥,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여요. 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 커튼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셨나 봐요. 팥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니 아리에티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호밀리는 입을 벌리고 팥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아리에티야, 잠잘 시간이야. 엄마가 먹을 걸 갖다 줄 테니 침대로 가 있어. 얼른. 저 나머지 물건들도 보고 가면 안 돼요? 전부 식량이야. 찻잔과 접시를 봤으니 빨리 침대로 가야지. 아리에티는 거실로 가서 일기장을 꽂아놓고 앞핀을 거꾸로 세워 만든 촛대에 양초를 꽂느라 한참 꾸물거렸다. 호밀리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대체 뭐라고 있니? 이리 줘봐. 자, 됐다. 빨리 옷을 잘 개놓고 자러 가거라.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리에티는 팥의 납작하고 창백한 뺨에 뽀뽀를 했다. 촛불 조심해라. 팥은 건성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둥근 눈으로 딸이 방문을 닫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리에티가 방으로 들어가자 호밀리는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팥은 멍한 얼굴로 아내를 건너다 봤다. 눈에 띄었어. 호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언저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팥. 둘 다 말을 잃어버렸다. 팥은 호밀리를 바라보았고 호밀리는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호밀리가 창백한 얼굴을 들며 말했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팥은 초조한 눈치였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큰일 아닌가? 호밀리가 천천히 말했다. 아주버님 이후로는 아무도 눈에 띈 사람은 없었고 그분도 들리는 말로는 45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던데. 호밀리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탁자를 움켜잡았다. 그럴 순 없어. 난 이사 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가랬나? 호밀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몸서리를 쳤다. 큰 집처럼 오소리굴에 가서 살 수는 없다고요. 사람들 말로는 거기는 완전히 지렁이가 우글거리고. 그러자 팥이 말했다. 숲 넘어 들판을 2개 건너가면 돼. 먹을 건 밤과 딸기뿐이라죠. 쥐는 안 먹나 몰라. 당신도 쥐 먹은 적 있잖아. 팥은 호밀리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바람은 휑휑 불고 바깥 공기 속에서 애들은 거칠게 자랄 거고 아리에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 데서 살면 감기에 걸려 죽을 거예요. 큰 집과는 다르죠. 왜? 형님네도 애가 넷이잖아. 바로 그거예요. 애들이 넷이나 되면 거칠게 자랄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누가 당신을 본 거예요? 웬 남자아이였어. 호밀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팥은 손으로 윤곽을 대강 그려 보이며 말했다. 웬 남자아이라니까? 남자아이 있잖아. 이 집엔 남자아이가 없는데 어떤 부류예요?
어떤 부류라니 무슨 말이 그래? 잠옷 차림을 한 남자아이라니까 남자아이. 당신도 그게 뭔지 알잖아. 남자아이가 뭔지 알긴 알죠. 하지만 이 집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아이는 없었어요.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있어. 호밀리는 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자 팥이 호밀리의 눈길을 똑바로 마주했다. 정적을 깨고 호밀리가 말했다. 걔가 당신을 어디서 봤어요? 공부방에서. 찻잔을 들고 나올 때 봤군요. 응. 당신 눈도 없어요? 잘 살펴보고 들어갔어야죠. 그동안 공부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늘도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 도대체 걔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에, 어린이 침실인가? 왜 그런 방 있잖아. 걔는 그 방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지. 그 방도 좀 보지 그랬어요? 커튼에 매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봐? 그럼 거기서 들킨 거예요? 응. 찻잔도 들고 있었어요? 물론 들고 있었지. 그런데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애초에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올라가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 장식용 털방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 이를테면 새처럼 날아서 올라갔지. 그런데 팥은 아래쪽으로 몸을 기울여 찻잔을 집어들며 말했다. 내려올 때가 문제였어. 이 무거운 찻잔을 들고 움직여야 했으니까. 당신이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지? 이런 잔은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래로 처지거든. 그래서 두 손으로 딱 감싸 잡아야 돼. 선반에서 치즈를 떼운다든가 사과를 빌릴 때에는 아래로 떨어뜨려 또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집어오면 되는데 이런 잔을 들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려올 때도 발 놓을 자리를 잘 봐야 되겠더라고. 장식용 털방울이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어디를 딛고 내려와야 안전할지 참 난감했어. 호밀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팥,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팥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 애가 찻잔을 들어주었어. 호밀리는 잔뜩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팥은 호밀리의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 애는 침대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커튼에 10분 이상 매달려 있었어. 현관에 있는 괴종시계가 15분을 쳤으니까. 그런데 찻잔을 들어주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 침대에서 나오더니 커튼 밑에 서서 나를 올려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찻잔은 내가 들게 하는 거야. 호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그 애가 집어들었어. 아주 살짝. 그리고 내가 다 내려오니까 도로 주더군. 호밀리는 두 손을 얼굴로 감쌌다. 팥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흥분하지 마. 호밀리는 애써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그 애가 당신을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냥 자 여기 있어 하면서 찻잔만 주고 말더군. 호밀리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팥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겠어. 할 수 없이. 안 돼요. 이사는 못 가요. 그건 안 돼요. 팥, 집을 이렇게 잘 꾸며놓고 시계까지 갖다 놨는데. 시계야 가지고 가면 되지. 아리에티는 어떡하고요? 그 애는 사촌 형제들하고는 달라요. 글도 읽을 줄 알고 수도 놓을 줄 알고. 그 애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 줄 몰라. 하지만 찾으러 올 수는 있죠.
아주버님 일을 생각해봐요. 고양이를 보내서 자, 지난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생각은 해봐야죠. 고양이를 보내서 그래, 하지만 이글티나는 달랐잖아. 왜요? 꼭 지금 우리 아리에티 나이였잖아요. 그분들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야. 이글티나한테 마룻바닥 밑에 세 개가 전부라고 가르쳤잖아. 그 애는 드라이버 부인이나 크램펄, 심지어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자랐지. 아주버님이 눈에 띄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없었잖아요. 그 뒤에 생겼지. 어쨌든 애들한테 위층에 대해 얘기해줄 필요는 없었어. 안 그러면 직접 가보려고 하니까. 호밀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팟, 우리도 아직 아리에티한테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리에티는 알아. 창살문으로 바깥을 보잖아. 하지만 아리에티는 이글티나에 대해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도 모른다고요. 얘기하면 되지 뭐. 때가 되면 얘기해주기로 했었잖아. 그렇게 서두를 건 없어. 호밀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팟, 지금 당장 얘기해 줍시다. (5장) 빌리는 일은 예술이야. 아리에티는 자지 않고 있었다. 아리에티는 뜨개질한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천장은 아주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리에티의 방은 팥이 관련통 2개로 만들었는데 천장에는 푸른 하늘 위에서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긴 나팔을 불고 있었고 네모난 바닥에는 깃털 같은 야자수와 조그맣고 하얀 집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촛불로 비춰보면 더 멋있었다. 아리에티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관련통 나무 벽은 아주 얇기 때문에 아리에티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반드시 누워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리에티는 자기 이름과 먹는 건 밤과 딸기뿐이라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어떻게 하죠? 하는 호밀리의 심각한 목소리를 들었다. 호밀리가 침대 옆으로 와서 아리에티를 부르자 아리에티는 얼른 일어나 이불로 몸을 감싸고 맨발로 엄마를 따라 먼지 낀 복도를 지나 따뜻한 부엌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작은 의자 위에 무릎을 감싸고 앉아 떨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호밀리는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리에티의 여윈 어깨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엄숙하게 물었다. 너 위층이 어떤 곳인지 알지? 위층이 어떤 곳인데요? 위층에 2 거인이 산다는 건 알지? 네, 소피 데고모와 드라이버 부인이 살죠. 맞았어. 그리고 정원사인 크램펄 씨도 있지. 호밀리는 까칠한 손으로 아리에티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럼 너 핸드리얼이 큰아버지는 알지? 아리에티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국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사를 간 거야. 큰아버지는 루피 큰어머니랑 애들을 데리고 세상 저편 오소리굴로 이사를 가셨단다. 굴은 해당화 덤불이 우거진 강둑에 있어. 그런데 큰아버지가 왜 그런 데로 이사를 가신 것 같니? 아리에티의 얼굴이 환해졌다. 바깥에도 나가고 햇빛을 받으며 누워있을 수 있고 풀밭을 뛰어다니고 새들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그네도 타고 꿀도 따먹고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구나. 핸드리얼이 큰아버지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 그분이 이사하신 건 들켰기 때문이야. 아,
내 큰아버지는 1892년 4월 23일 로자 피케칫한테 들켰어. 호밀리는 갑자기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덧붙였다. 그것도 하필이면 응접실 벽난로 선반 위에서 말이야. 지금까지도 난 그분이 왜 응접실 벽난로 선반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이 왜 거길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빠 말씀으로는 바닥이나 서랍 손잡이에 올라가서 열쇠를 잡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 선반 위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는데 아빠는 응접실에 가실 때마다 그렇게 하신대. 팥이 말했다. 간장약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더군. 호밀리는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피 형수님이 먹을 간장약 때문이었대. 누군가가 응접실 벽난로 선반 위에 간장약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었거든. 호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건 너무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종치는 줄 말고는 타고 내려올 게 없잖아요. 사람들 말로는 얘 큰아버지가 큐피드상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로자가 청소하느라 내두른 깃털 먼지떨이에 맞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걸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들켰대요. 로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안에 어떤 장식품들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글쎄, 여기 마루 밑까지도 로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니까요. 그 후로 로자는 의자나 탁자만 청소하려고 했고 특히 호랑이 가죽 깔개 밑에는 절대로 안 가려고 했어요. 난 응접실에는 거의 안 가.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어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금방 알아채거든. 가끔 탁자나 의자 옆에 뭔가가 떨어져 있긴 한데 그건 손님들이 왔을 때나 그래. 지난 10년에서 12년 동안은 손님도 온 적이 없었어. 난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 방에 뭐가 있었는지 눈에 훤해. 창문 옆에 있는 진열장에서 호밀리는 팥의 말을 가로챘다. 그 진열장에는 별별 게 다 있던데 순은으로 만든 바이올린은 줄까지 다 달려 있었어. 우리 아리에티가 켜면 딱 좋겠더군요. 유리 안에 있는 건 그림의 떡이지 뭐. 아리에티는 넌지시 말을 꺼냈지만 팥이 놀라 기겁을 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깨면 되잖아요. 한쪽 귀퉁이를 탁 치면. 호밀리는 발끈하며 딸을 불렀다. 아리에티야. 그러나 호밀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맞잡은 딸의 손을 토닥거리며 남편 팥에게 말했다. 빌리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고는 아리에티한테 말했다. 빌리는 일은 기술이 필요해. 일종의 예술 같은 거야. 이 집에는 우리 말고도 여러 집안이 살았었어. 그런데 왜 우리만 이 집에 남아있는 줄 아니? 그건 아빠가, 저 아리에티야. 아빠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이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어. 그래서 우리만 남은 거야. 그건 루피 형님도 인정하셨지.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엄마도 아빠가 기다란 식탁 위를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것도 식사 시작종이 울린 다음에 말이야. 아빠는 식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놓여있는 접시마다에서 밤이나 케이크를 하나씩 집어들고는 사람이 들어오자 재빨리 식탁보가 접혀 생긴 고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오시지 뭐니. 그냥 재미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야. 그렇죠, 여보? 팥은 쓴웃음을 지었다. 철없을 때에나 하는 짓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도 그땐 잘 나갔지. 팥은 한숨을 내쉬며 아리에티를 타일렀다. 안에 든 걸 빌리려고 유리문 같은 걸 깨면 안 돼. 그건 빌리는 게 아니야. 호밀리가 말했다. 우린 잘 살았었지. 그땐 예쁜 것도 아주 많았었어. 넌 아주 어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인형의 집에서 가져온 호두나무 가구 한 벌, 초록색 포도주 잔 세트, 열면 음악이 나오는 담배통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벌였었는데 생각나세요, 팟? 친척들 말고도 하프시코드 집안도 왔고 거실에 사는 오버멘틀 집안만 빼고 모두 다 왔었죠. 우린 춤을 추었고 젊은이들이 창살문 옆에 앉아 노닥거렸죠. 그 담배통을 열면 클레멘타인, 시니어 여왕을 보살피소서, 달리는 우편 마차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지.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했었는데 심지어 그 오버멘틀 집안 사람들까지도. 아리에티가 말했다. 오버멘틀이 누군데요? 호밀리는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너도 전에 내가 하는 얘기 들었을 거야. 거실 벽난로 뒤에는 외에 회반죽을 칠한 벽이 있는데 그 벽, 저 높은 곳에 살았던 거만한 가족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남자들은 늘 거기 놓여있는 방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며 벽난로 선반에 새겨진 장식 사이를 들락달락 하거나 기둥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뽐내는 게 전부였지. 그 집안 여자들도 콧대가 높았어. 벽난로 선반에 붙어있는 거울 조각이나 들여다보곤 했단다. 그 집 식구들은 사람을 초대하는 법도 없었고 하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 난 원래 높은 데를 싫어하고 내 아빠는 그 집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 아빠는 언제나 건실하게 사시는 분이잖니. 거실에는 담배통에다가 위스키병도 있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오버멘틀가의 남자들이 벽난로 선반에 있는 담뱃재 청소용 깃털로 술잔에 남은 술을 빨아먹곤 했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으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토지 관리인이 거실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다 가고 나면 오버멘틀 집안 남자들은 잔치를 벌였대. 술에 잔뜩 취해서 통조림 깡통이나 회계 장부를 늘어놓은 녹색의 벨벳 탁자보 위에 쓰러져 있곤 했다는 거야.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팥은 호밀리의 말을 끊어버렸다.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게 싫어서였다. 당신도 그 집안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은 부르지도 말라고 하시고선. 그 사람들이 높은 데 사니까 그랬던 거야. 그것뿐이야. 어쨌든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집안일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겨울에는 거실 난로불에 의지하고 밥은 아침 한 끼만 먹었대. 거실에서는 아침 식사만 했거든. 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돌아가시자 소피 대고모는 알아 누워버렸지. 그 후로는 더 이상 거실을 안 썼어. 그래서 오버멘틀가는 이사갈 수밖에 없었지. 먹을 것도 없고 불도 없었으니까. 거실은 겨울에 아주 춥거든. 그럼 하프시코드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호밀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오버멘틀 집안 사람들과는 달랐어. 거만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루피 큰어머니도 원래 하프시코드 집안 사람이었어. 왜 그분이 오만한 건 유명하잖니. 팥이 끼어들었다. 여보, 호밀리. 사실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이다. 하프시코드 집안으로 시집오기 전에는
마국간에서 살던 라인 파이프 집안의 사람이었거든. 아리에티가 말했다. 핸드리얼이 큰아버지랑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하프시코드 집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내 큰아버지랑 결혼했지. 그분은 아이가 둘 딸린 과부, 큰아버지는 아이가 셋 있는 호랍이셨거든. 팟, 그런 얼굴로 절 보지 마세요. 루피 형님이 우리 클락 집안으로 시집 온 게 창피해서 얘 큰아버지한테 그 분풀이를 했다는 건 당신도 잘 아는 일이잖아요. 아리에티는 말했다. 왜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클락 가문은 부엌 지하에서 살고 격식에 맞게 말을 하거나 엔초비를 바른 빵을 먹지 않으니까. 하지만 부엌 아래에 산다고 우리가 무식한 건 아니잖아? 우리 클락 가문도 하프시코드 집안만큼이나 오래된 집안이야. 아리에티, 너도 명심해. 내 할아버님께선 셈도 할 수 있었고 작은 숫자부터 차례로 쓸 수도 있었어. 팟, 몇 가지 쓰셨댔죠? 팟이 말했다. 57. 맞아, 57까지였어. 아빠가 셈도 잘하고 숫자도 모두 쓰실 수 있는 건 너도 알지? 참 여보, 숫자는 몇 가지 있죠? 1000이 마지막일 거야. 봐라, 그리고 너한테 글자도 가르쳐 주셨잖니. 아빠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빌리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은 글도 읽을 수 있으셨을 텐데. 안 그래요, 팟?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빠는 13살이 되면서부터 빌리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셨대. 바로 내 나이야. 아리에티는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호밀리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빠는 너 같은 환경에서 자라질 못하신 거야. 하프시코드 집안은 1837년에 하프시코드 뒤에 장식 판자에 난 구멍으로 이사 왔는데 그 뒤로 쭉 거기서 살았어. 하프시코드는 아직도 응접실 그 자리에 있단다. 하프시코드가는 원래 닌넨프레스인가? 뭐 그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혹시 하프시코드 뒤로 이사 오면서부터 하프시코드가로 바뀐 게 아닌가 몰라? 응접실에서는 뭘 먹고 살았대요? 차랑 과자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 애들이 그렇게 병약할 수밖에.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지. 머핀도 있었고 핫케이크도 있었고 영양가 많은 고급 케이크랑 잼과 젤리도 있었으니까. 하프시코드 집안의 한 노인 양반은 와인 밀크를 맛본 적도 있으셨대.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늘 재빠르게 움직여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 흐린 날은 사람들이 온종일 응접실에 있어서 하프시코드 집안 사람들은 음식 가까이 갈 엄두도 못 냈고 하긴 날씨가 좋은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원에서 다과일을 했거든. 루피 형님이 그러는데 어떤 때에는 며칠 동안 빵껍질과 꽃병에 담긴 물만 먹고 살았대. 그러니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야지 뭐. 그 사람들은 야회복을 입고 고상한 말이나 하면서 어깨에 힘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단다. 예, 너 루피 숙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나니? 네.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양반이 마루청을 말할 때 너도 들어봤어야 하는데 왜 있잖니. 응접실 바닥에 까는 널빤지 조각 말이야. 그 마루청을 말할 때 내 큰어머니는 꼭 마루우청 한단 말이야. 정말 대단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집에선 루피 형님이 가장 고상했어. 팟이 말했다. 호밀리, 아리에티가 추워서 떨고 있는 것도 안 보여? 당신 루피 형수님 흉보려고 애를 깨운 건 아니잖아. 호밀리는 갑자기 뉘우치는 빛을 보이며 말했다. 그렇지 참, 당신이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이 이불로 푹 싸고 있거라. 엄마가 따끈한 수프 줄게.
허밀리가 난로가에서 수선을 피우며 찻잔에 수프를 뜨는 동안 팥이 말했다. 하긴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얘기를 하러 깨운 거지. 무슨 얘기요? 루피 형수에 대해 얘기하려고 애를 깨운 거라고. 루피 형수님, 핸드리어리 형님, 그리고 이글티나. 먼저 수프 좀 먹게 해야죠. 그거야 당연하지.